시민을 위한 편의방송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자,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이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더욱더 멀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일로 예정되었던 순차적 등교마저도 한 주 밀리면서 스승님과 제자들이 얼굴도 맞이하지 못한 채 스승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스승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날 속담 중요한 명언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요즘 교권이 많이 추락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스승님을 참 공경하자는 스승의 날의 의미 TV 인생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좀 이따가는 재난긴급지원금 여러 가지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승의 날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경원 참교육연구소 소장님, 신남호 교육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해주신 두 분 아주 고맙습니다. 정경원 소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셨으니까 스승의 날이 굉장히 좀 불편해져 버렸죠. 네. 예전에는 참 스승의 날 하면 오히려 저도 기쁘게 행사했던 기억 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스승 차라리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쩌다 이렇게 씁쓸한 날이 됐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도 스승의 날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존경과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남은 의식만 이제 남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실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이 씁쓸하고 별로 이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날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교육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다른 용어를 통해서 다 스승 뭐 이렇게 선생님들만의 날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그날만큼은 교육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날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현장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의 날 굉장히 어감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형태의 그 교권 침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 평론가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 관련된 최근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중학생이 선생님의 원격 수업 진행 모습을 화면 캡처하고 네. 이것을 학생들 단톡방에 올리면서 토 나온다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몇몇 학부모님들은 원격 수업의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의 인물평을 맘카페에 모욕적으로 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SNS 세대라고 할 만큼 인터넷에 강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극히 일부 사례겠죠? 네, 정경훈 그렇게 믿고 선생님. 싶어요. 왜냐하면 네.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잘 적응하면 서로 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일부 생긴 것인데 정경 선생님 뭐 최근 사례도 그렇고 선생님 수업하실 때도 근데 사실 교권 침해는 좀 문제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처벌받은 것도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문제와 이 문제를 뭐 서로 이렇게 갈등으로 비춰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실제 겪어보실 때 상황은요? 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언론에서 이제 소개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 방금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문제를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이제 학생을 양육하는 것이 학교에만 오로지 이렇게 책임이 부과된 건 아니고 가정과 또 그 마을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어떤 학생의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종래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지식 잘 전달하고 학생 점수
높여주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인식하면서 학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꼭 배운 게 아니라 이웃이나 마을에서도 저희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어떤 적절하지 못한 행동했을 때 동네 어른들이 얘기하셨거든요. 너 집이 어디니? 맞아요. 어디 사니? 학교는 어디 다니니?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런 역할들이 다 학교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려다 보니까 학교가 좀 이제 힘들어졌고 또 수업과 상담에 집중해야 될 선생님들이 이제는 돌봄까지 그다음에 학생의 생활지도, 과도한 행정 업무 이런 거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 하게 된 거고 학교의 역할과 기능도 과도하게 이제 쏠리다 보니까 이걸 좀 분담해서 가정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야 되고 또 사회, 국가 이렇게 좀 분담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학교로 모이면서 지금 생긴 현상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얼마나 문제인지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냥 뭐 선생님들 다 가족 같은 느낌? 날씨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놀자 이런 교육을 해주셨던 분이라 그때도 조금 특이했던 선생님으로 저는 그 기억이 좀 많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의 여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는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 침해, 안전사고 등으로 권위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과도한 소송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직원분들이 본업인 교육 활동에 오로지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장치로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해당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 끝나서 수업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학생이 가르침을 뱉고 그리고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연간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3,000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로부터도 100여 건 이상의 지금 교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세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뭔가 좀 존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너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걸 맞추는 노력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권리와 권한, 내 친구의 권한, 공동체의 권한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 학생이나 교사나 또 학부모나 서로가 평등한 관계에서 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 더 신장해야죠. 하지만 교권도 동시 신장해야지 교학상장에 이제 토대가 전환된다고 생각해 보는데요. 신나온 평론가님. 네. 방금 전에도 그 심각한 사례들이 일부 소개가 됐는데요. 그렇죠. 정말 학생들,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또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통계가 좀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잠시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좀 줄어든 반면에 네.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2014년에 3,946건에서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2018년에는 2,0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의 그 교권 침해가 2014년에 63건에서 1년 만에 거의 2배가 늘고, 그 다음에 좀 줄고, 조금 더 늘고, 그 다음에 대폭 늘어서 2018년에 210건이 되겠습니다. 네. 예. 침해 유형을 잠깐 보면은요. 네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9%로 가장 많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공무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빈번하게 그것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교권 침해 또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통계를 보니까 이게 신고 건수니까 그럼 신고가 안 된 건수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케이스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실제로도 이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의 뭔가 이 관계손 스트레스 겪는 선생님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대규모로 해봤습니다. 네. 10만 교원 조사 사업이라 그래서 5만 명 가까운 이제 현장의 선생님들이 응답을 하신 내용을 좀 보면요. 실제로 교사 10명 중에서 6명이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학교 급 단위가 이제 초등학교였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심지어 이제 담임 교체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담임을 바꿔라. 이런 요구가 많았고 또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14.9%가 민원을 3회에서 4회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5회 이상은 8.5%, 심지어 10회 이상 민원을 받은 경우가 7.4%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요. 이걸 특정한 어떤 교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학교에 민원 제기하면 민원 담당자가 민원을 접수해서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보호를 일단 하고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해당 선생님에게 민원이 가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예전에는 학부모들께서 선생님들에게 깍듯해 대하면서 우리 아이를 엄하게 대해달라고 혼도 많이 내달라고 이런 사실 민원이 아닌 오히려 그런 교육적 어떤 당부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담임을 바꿔달라고 사실 너무 뭐 정말 문제가 있는 뭐 최근에 어떤 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됐었는데 뭐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너무나 부당한 간섭이 막 이제 넘쳐나는 것 같은데요. 신남 평론가님.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그 네. 교사에게 욕설 학부모를 고소해가지고도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고발해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거니까 해외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해외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교권이 위축되는 상황은 적어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은 현직 교사의 80%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특히 사이버 공간의 언어 폭력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경우에는 2013년의 보도에 의하면은 5년간 학생이 교사를 공격한 건수가 이미 4,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내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 상대방 아이를 체벌해 달라고 학교 측에 계속 요구한다거나 또는 내 아이만을 위한 전용 교사를 붙여달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안 가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데리러 오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요구가 많아서 일명 몬스터 페어런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괴물 같은 부모들의 행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씁쓸한지요. 네. 자,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교권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이 이 교사의 자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이제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성찰할 지점이 죄송합니다. 성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직사회 내부에는 교사들이 스스로 부단한 자기 연창과 성찰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는가라는 사회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이제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은 유초중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인원수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집단에서 교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뭐 꼭 교사 집단만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건 간에 많은 인원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극소수의 어떤 사건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문제를 전체 교사의 어떤 질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교단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교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평론가님 궁금한 게요. 이 교권 보호를 위한 이 법적 제도적 장치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커지기만 할까요? 네, 저희 나라에도 법적인 장치가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미 1991년도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시차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에는 교원 지위법이 일부 개정돼서 시행이 됐고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그다음에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학급을 교체하거나 또는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만들어졌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좀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을 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200만 원에서 대폭 좀 올려서 500만 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원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금액도 좀 높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법규가 현장에서는 기대하는 만큼 좀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고 오늘 서울시 교육청하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펴기로 한 정책들이 바로 내일 스승의 날인데 바로 전날 오늘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작은아마 그래도 선물처럼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무너지면 우리 학교와 교육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세대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사의 과도한 폭력이나 또는 일부 교사들의 금품 요구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 요즘에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부적절한 교원들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건 60만 교원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정경훈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실제 제가 말한 폭력이나 금품 요구는 아예 없잖아요, 요즘엔요. 근데도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요.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할 또 정말 학교가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정말 좋은 교육 공동체가 되는 어떤 방안들을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는 세상이 이제 많이 빠르게 변했고 학생의 인권도 많이 성장을 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권을 이제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권, 이제 교육권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교육의 3주체를 이야기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세 주체를 이야기를 해야지 교권만을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섰고 우리는 또 다른 시대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교육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학교 현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네. 공유를 하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점을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새로운 어떤 교육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지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권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교육권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중에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교권을 높이려면 배움의 과정에서도 음미하고 느끼고 감동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받은 다음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의 학교 현장은 이러한 음미하는 배움이 사라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권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력이 좋아진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2013년에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에서 교육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의미 있는 3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은 첫째,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가 늘 교육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둘째, 학생과 교사가 늘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셋째, 교사의 교육 행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가? 네. 저는 이 3가지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사제 간에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학생과 선생님들이 어우러져서 축구나 농구를 하면서 땀을 씻어준다면 아마 그러면은 교권 침해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풍물놀이를 한다거나 또는 악기 연주를 함께 하는 것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입시 위주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시 위주의 환경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입시 현실에서는 교과서와 문제집, 참고서, 그다음에 학원 강사가 중심에 놓이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생기부를 써주는 사람 정도로 비교 우위에서 이미 위치가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맞아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면은 제 연극반 이런 거에 활동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작품 만들 때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학교 생활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네네. 정경수 선생님 실제 이런 시도들은 근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혁신학교뿐만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서 빨리 우리가 선생님들을 기본적으로 믿고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특히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교권도 중요하지만 교육권으로 교육 제주체들의 권리를 서로 그래서 교학 상장하자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저는 개선되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 봅니다. 네.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지금 종식이 돼서 학생과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수업하는 날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자, 라이브 들어온 친구들은 퀴즈 화면 열고 되는 친구들은 핀 번호 입력해서 들어가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친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소통하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학교는 6학년 친구들은 밴드 활용해서 아침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채팅창을 열어서 그날 뭐 학습 활동 할 거 안내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주제에 관해서 서로 또 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항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21년 차 교사 서진영입니다. 21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상 자료를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수업들을 가급적 지향하고 아이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고 활동하고 그런 수업이 진짜 수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라인 개학을 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도 집집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고 뭐 장비나 또 활용 능력이 너무 달라서 처음 시작은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낯설고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교사들도 정확히 모르고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이 일정들을 계속 알고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빨리 아이들 만나고 싶고 이 상황이 더 길어지는 게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하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학교에 나와야 된다 하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뭐 건강상의 문제도 그렇고 학교 환경도 사실은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뭐 거리두기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 하게 될지 뭐 저도 모르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이들이 한 뭐 2, 3주면 올 줄 알고 4월에 같이 할 것들을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하고 농사도 짓고 하려고 감자도 심고 텃밭에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걸 지금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종식이 돼서 아이들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뭐 학부모에게 좋은 선생님, 동료들에게 좋은 선생님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계속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다가족은 조금 적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액수가 조금 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우선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지원이 시작이 됐죠. 예,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과 응원까지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는 시골에 부모님 뵈러 갔더니 네. 이미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니까 현금으로 입금됐다고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네. 용돈을 드려야 되나 하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국가의 이런 좋은 기능을 느꼈다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완벽한 정리,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구봉기입니다. 예. 네, 매일 무거운 소식 가져오다가 오늘은 오늘 기쁜 굉장히 소식. 기쁜 소식. 아니, 네. 저도 요즘에 여기저기 방송에서 재난지원금 설명으로 다니는데요. 네. 매우 기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돈을 어떻게 하면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설명하니까 맞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꼭 여러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완벽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아주 많거든요. 많죠. 어떤가요? 네. 제 동생도 그랬어요. 그 인당 얼마씩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이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요. 가구예요. 그래서 지원금 금액을 보면요.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이 80, 4인 이상이면 100만 원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이었으면 그냥 인당 얼마 드립니다. 이렇게 했었겠죠. 따라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예외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세대주 신청이 곤란하신 분들도 계세요. 세대주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가령, 네. 네. 아니면 뭐 해외에 체류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아니면 또 진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이유들로 예. 심각한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데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경우도 전화해서 있을 달라 것이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법적 가족 관계랑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세대주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 보고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대원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세대주가 있지만 일이 바빠가지고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문할 수 없다 하면은 위임장을 가지고 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온라인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다음 주로부터는 은행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세대적 못 가면 임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자, 구소장님, 네.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100만 원이 4인 가구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87만 원만 들어왔는데 웬일이죠? 이런 질문. 어떻게 된 맞아요. 걸까요? 발빠른 네. 지자체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 네. 긴급재난지원금이요. 중앙정부 돈이랑 지방정부 돈을 매칭해가지고서 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100만 원 전부를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도 일부 보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퍼센테이지가 중앙정부가 87.17%를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 지자체가 12.83%를 줘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87만 1,700원은 중앙정부 돈이고요. 나머지 돈 12만 8,300원은 지자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이거 지금 속도가 생명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자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이름의 지원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미리 지원이 됐죠. 네, 그것들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먼저 받았다고 치고 그래야 이른바 상계 처리해가지고서 중앙정부 분반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는요. 예,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80만 원 들어온 경우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데 서울은 네. 상계 처리를 안 하고 맞아요. 100% 추가로 주고 서울은 돈이 좀 같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부천시하고 고양시도 상계 처리를 안 하고 추가로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마다 받는 금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지방정부의 정책의 선택에 영향을 받으신 거니까 그 부분은 또 그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받을 돈 미리 땡겨서 받은 거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또 있는 편이더라고요.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데 네. 경기도 10, 수원 10,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뭐 대략 35만 원 1인 가구니까 네. 이 정도 받아서 거의 뭐 4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원래 1인 가구 정부에서 주는 건 40만 원으로 그러니까 돼 있었던 원래 거잖아요. 40만 원인데 비율상 35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87% 그렇죠. 정도만 네, 들어왔는데. 하지만 총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이 받은 셈이죠. 예. 자, 근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 차이가 큰가요? 어때요? 네, 굉장히 큰데 우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한 자료가 한 곳에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직 자료 제가 네.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자꾸 혼돈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확실히 해둘게요. 우리 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80,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주는 이 긴급 재난 지원금. 즉 중앙정부가 87.17%를 지원해주는 이거는요 전국 공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걸 받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아까 우리 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지자체 지원들이 네. 붙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중앙정부 돈이랑 지자체의
받는 지원금이 더해져가지고 도대체 이 지자체별로 얼마나 다를까를 네.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아직 그게 한 곳에 통합돼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통합돼 있는 자료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잘못 갖고 나왔다가 혼란을 드릴까봐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거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거. 서울 같은 경우는 120이겠죠. 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도 120에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업무량이 폭주를 해가지고서요. 맞아요. 네, 120이 잘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살고 계시는 곳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저도 방금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기초지자체가 또 따로 줍니다. 수원시 따로 주셨죠. 맞아요. 경기도 포천 1인당 40만 원씩 주셨어요. 근데 네. 어떤 기초단체는 아예 그게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은 중복하지 않고 별도로 다 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40만 원 받았어요. 중앙정부로부터. 네. 또 그 사람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해서 30만 원 받으니까 70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경기도는 일부 차감하고 주니까 네네. 35만 원만 들어온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은 헷갈리긴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많게는 세 군데서 받는 거니까 그걸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네, 없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4인 가구 100만 원 이상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광역시도에서 주는 거, 기초단체 주는 거. 예를 들면 포천시에서 주는 40만 원 포천사랑 상품권이니까 포천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네, 그렇죠. 경기도 10만 원 받은 거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중앙정부니까 모두 사용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 분도 있던데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네. 많은데 우선 이것부터 개념을 이해하시면 헷갈리실 이유가 없어요. 우선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자체의 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 내에서 현금이 흘러야 된다라는 미션 자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만 융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오케이, 이건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나오는 모든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전 국민이 모든 그 국토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지자체의 돈도 같이 매칭이 된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의 논리로 같은 지자체, 그 광역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뭐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다면 경기도 내에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는요,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많은 국민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다 서울에서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주도 많이 가면 제주도 써버리면 어떡해요? 이것은 네. 전국 모두가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살린다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인데 각 지역에서 쓰게 만드니까 그 불편하다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수장님. 네. 사용처? 이거 보니 맞아요. 어디서는 쓸 수 맞습니다. 있고 어디서는 쓸 수 없다. 이것도 유념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맥락이 일치해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역을 걸어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플러스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살리기예요. 동네 경제. 그렇습니다. 어려운 맞습니다. 경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을 풀어가지고서 뭐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쫙 뿌려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돈을 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는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와이프가 이미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네. 집 앞에서 생활을 하면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아주 동네에서 네, 그냥 네. 네, 쓸 때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특수업종 있죠.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돼. 인터넷 쇼핑몰들.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들은 우선 사용 제한되어 있고요. 당연하죠. 네, 그다음 온라인에 백화점. 더 또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다음 백화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백화점 안 되고요. 그다음 또 당연하게 유흥업종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19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요. 또 레저업종도, 레저업종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카지노, 사행업종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기타 성인용품점도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동네에서 네. 우리 일생활 용품 뭐 살 때는 전혀 뭐 지장이 없다. 네, 안경, 요거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다 돼. 맞아요. 심지어 뭐 안마기 사는 것도 되고요. 다 됩니다. 네, 다만 네. 대기업을 이참에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융업소, 공과금 네. 이렇게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재난지원금 기부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기부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회의 거쳐서 뭐 100만 원 기부했다, 50만 원 기부했다 했는데 네. 근데 실수로 기부해갖고 또 이제 민원도 발생했는데 그거 네, 한번 정리 한번 맞습니다. 해주시죠. 이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알아요. 무슨 약관 클릭하다 뭐 하랴 하면은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다 눌러버리죠. 네, 그쵸. 다 눌러버리고 나도 밑에 모르게. 빈 칸이 있는데 그 빈 칸이 기부하는 칸인데 거기다 받는 금액을 적으시는 줄 알고 그 다 금액을 쓰셨군요. 그러니까 100%를 이제 기부해버리는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지금 개선된 게요. 기부를 만약에 그렇게 금액을 적고 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바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팝업이 떠요. 팝업이 떠가지고서 정말로 기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네. 이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이쿠야 하고 취소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눌러가지고서 기부를 하게 돼버렸다. 어이쿠야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그날 당일에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취소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 당일을 또 넘기셨다. 다음 날이 있다. 그러면은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서 잘못 눌렀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시고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기부를 강권하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실수했는데 또 바로 잡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긴급재난지원금 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이렇게 돈을 뿌렸었잖아요. 네. 갔는데 제가 동네 재래시장 같은 데 가니까 정말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가게에도 이 재난지원금 쓸 수 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장치를 굉장히 잘 걸어놨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쓰기 너무 편하게 해놨어요. 네. 체크카드로 지금 충전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선 받고 계시잖아요. 뭐 다음 주부터는 뭐 가가지고서 선불카드라든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제 와이프가 먼저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카드에 충전이 되고 그 금액을 쓰면은요. 우선은 그 재난지원금에서 차감이 되고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 가령 인터넷 쇼핑몰로 그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은요, 그거는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 첫 번째. 그러네요. 두 번째, 이게 결국은 지금 긴급하게 나온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장치를 걸어놨어요.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돈을 쓰세요. 라고 장치를 그렇군요.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시장에서 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총 14조 3천억 정도가 풀려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진된다라고 장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장에서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써보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할인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잡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만 할부 결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너무 좋은 제도고요. 경기도에서는 뭐 매출이 한 50%씩 늘어났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참에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어려움 겪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 다 이걸로 경제도 살아나고 코로나19도 이겨내는 힘까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네. 주민센터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7시 스페셜로 다시 찾아뵙고요. 월요일 날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몇십 년이 흘러갔지만은 그때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깊게 기억에 남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